네, 안녕하세요. 환경시설 설계 10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 처리 시설을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앞단 전 처리 시설, 즉 침전지, 1차 침전지, 그리고 후단의 2차 침전, 생물학적 처리 이후에 필요한 단위 공정인 2차 침전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실 생물학적 처리의 하수 처리의 가장 주 처리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설계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 인자라든지 설계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어떤 원리로 생물학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생물학적 처리 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방정식들이 어떤 것들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수식들을 설계를 하고 사용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생물학적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모노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어졌고, 이제 그것들을 회분식 반응조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침전이 없는 형태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침전이 있는 형태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물학적 처리의 기본 원리를 한 2주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물학적 처리 시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 계산식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한다는 그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잡고 계셔야 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은 미생물들이 먹이원으로 이용을 해서 섭취를 하고, 이 섭취를 하게 되면 미생물들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먹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개체수를 증식을 하게 되겠죠. 증식을 하게 되면 증식된 개체들이 또다시 물속에 있는 이런 오염물질들을 더 섭취하고 또 증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수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미생물들이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한 증식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증가된 미생물들을 침전시켜서 물과 고액 분리를 시켜서 상부에 깨끗한 물을 버리게 되면 수중의 오염물질이 거의 제거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생물학적 처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은, 모든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들이 우리 사람이 무슨 밥을 먹듯이 이렇게 오염물질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들이 기질을 섭취하는 방식은 효소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 음식을 이에서 분해를 하고, 그리고 위에서 또다시 잘게 분해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섭취를 하는 것들은 뭡니까? 대장이나 소장에서 각각 분해되는 효소들에 의해서, 또 침에 의해서 뭐 아밀라제 같은 효소가 분해되어져서 이 효소들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효소 분해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미생물들이 기질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는 미생물들이 분비해내는 효소에 의해서 얘네들이 미생물로 섭취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의 분해는 효소 촉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단계는 이렇게 2단계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효소와 먹이, 즉 기질이 반응을 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만들어진 효소 기질 복합체가 미생물 내부에서 반응을 하겠죠. 미생물들이 이걸 흡수를 해서 뭔가를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프로덕트가 어떤 경우에는 미생물 자체 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또는 이제 이게 또 뭐가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돼서 이런 대사산물을 만들고 나면 또 다시 이 효소는 기질과 반응할 수 있도록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촉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와 효소의 반응은 효소 분자에 있는 활성기가 먼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질 분자에 작용을 합니다. 즉,
어떤 이런 기질이 있다고 하면 이런 기질과 반응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효소들이 있겠죠. 이런 효소들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서 효소가 다시 이것을 분해를 하고 효소는 떨어져 나오고 분해를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앞쪽 수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단일 기질 효소 반응 속도식은 이 두 연구자에 의해서 헨리와 미켈스 멘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1902년, 1913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보통 미켈스 멘텐 속도론이라고 해서 단순한 효소 촉매 반응 속도론을 미켈스 멘텐 속도론이라고 해서 포화 속도론이라고 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와 효소가 반응을 할 때는 반응 조건이 이때 효소는 미생물이 아니라 순수한 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생물이 아니라 순수한 효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학적 처리는 이 효소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을 통해서 효소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와 얘기가 다릅니다. 순수한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의 반응 특성을 살펴보면 반응 조건, 즉 온도나 압력이나 pH 등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그리고 화학 촉매 반응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다. 그리고 빠른 평형에 따라서 빠른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유사한 정상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학 반응과 똑같이 유사한 정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왜 유사나 항상 정상 상태가 아니라 화학 반응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반응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끝나지만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는 이 기질 복합체에서 이 효소가 기질과 또다시 반응을 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까지 형성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사 정상 상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효소의 반응일 때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순수한 효소를 하수 처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분비내는 효소가 수중의 오염물질을 반응을 해서 결합체를 만들고 그게 미생물 안으로 들어와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어떤 프로덕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미생물 양이 늘어나서 또 효소의 양이 많이 늘어나고 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은 온도라든지 pH에 아주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효소일 때는 마일드하지만 미생물일 때는 마일드하지 않고 아주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화학 촉매 반응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질산화 있죠. 수중에 대부분의 질소의 오염 형태는 오염 물질 형태는 암모니아 형태입니다. 즉 수중의 암모니아가 하수 처리 시설에서 폭기를 시키는 공정에 와서 NO2, NO3와 같은 질산의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 뭐가 관여를 하냐면 질산화 바이오매스, 질산화 미생물이 관여를 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나이트로박터나 나이트로조모나스 같은 이런 미생물들이 수중의 암모니아를 질산화하는데 미생물 촉매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촉매 반응이거든요. 이 미생물이 없으면 수중에서는 미생물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공기를 공급하더라도 질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학적인 반응, 단순히 미생물이 없는 상태면 그냥 화학적인 반응이죠. 근데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는 화학 반응에 비해서 아주 반응 속도가 빠르고 특히나 그 촉매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그럼 이런 효소 기질 복합체 반응식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켈스 멘텐이라는 사람이 미켈스와 멘텐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효소 기질 복합체 반응식인데 아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죠. 먼저 효소와 기질이 반응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것은 평형 상태에 도달해집니다. 그때 이제 만드는 과정의 반응 속도가 K1,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진 기질 복합체가 효소와 기질로 분해되는 과정이 K의 -1 이렇게 표현을 하면 평형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KM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효소 기질 복합체는 효소와 기질로 분해하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반응을 해서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이 프로덕트에는 에너지도 생길 수 있고 또는 미생물 자체의 셀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는 이제 우리가 Soluble Microbial Product라고 해서 SMP라고 얘기하는데 용존성 미생물 대사 산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이런 프로덕트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은 하나의 프로덕트는 효소와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기질 특이성 때문에. 그래서 가역 반응이 안 됩니다. 무조건 정반응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RP 효소의 생산율 또는 효소의 효소가 아니고 프로덕트의 생산율이라고 하는 생산율은 우리가 단위 시간당 프로덕트의 농도 변화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것을 뮤라고 정의를 합시다. 뮤라고 정의를 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반응 속도 K2와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이 기질의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기질의 농도 변화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당 기질 농도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 S가 P로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질 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질 농도의 감소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역시 요소 기질 복합체가 K2랑 반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기 내의 효소의 총 질량을 살펴보면 효소의 총 질량은 효소 기질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그 복합체 속에 효소가 있고요. 그리고 복합체를 이루지 않은 효소 이 두 가지의 합이 효소의 총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식에서 효소 기질 복합체와 효소 기질의 반응을 우리가 KM이라고 했고요.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K2의 이제 이걸 앞단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뮤로 정리한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요? 단위 시간당 미생물의 프로덕트의 생산율 또는 단위 시간당 기질의 감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ES에다가 요거 ES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서 ES는 뭡니까? K2분의 뮤가 되죠. 자, ES는 K2분의 뮤라고 하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E는 뭐예요? 이거죠. 자, E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KM은 뮤분의 K2의 E0의 S 마이너스 S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K2의 E0를 뮤맥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그 뮤가 뭐였죠? 뮤는 단위 시간당 프로덕트의 생산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맥스가 붙었으니까 뭡니까? 최대 생산율이 되겠죠. 최대 생산율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최대 생산이 되려고 하면 효소가 전부 다 E0의 S 형태로 되어지면 최대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겠죠.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이 이 효소의 총 질량이 전부 다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게 되면 뮤맥스가 최대로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E2의 E0를 뮤맥스라고 표현합시다. 그렇게 해서 요 식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게 뮤고 KM은 뮤맥스의 S의 S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묶여집니다. 이렇게 묶여지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아까 KM이라고 하는 게 또 뭐였습니까? KM은 반응 속도 정반응과 역반응의 반응 속도의 비로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요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묶여지고요.
또 미켈슨 상수는 요겁니다. 요걸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미켈슨 상수 이 KM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의를 해보면 2분의 1 뮤맥스일 때 기질의 값을 미켈슨 상수라고 한다. 즉 이쪽이 기질의 농도고 요게 성장률이라고 비성장률이라고 하면 최대 비성장률이 있을 거예요. 즉 기질의 농도가 높더라도 아무리 높더라도 미생물이나 효소는 어떻게 됩니까?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결국은 효소의 양에 따라서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이게 뭐죠? 단위 시간당 프로덕트니까. 결국은 이 프로덕트 최대는 뭐와 관계됩니까? 이 효소와 관계가 되는 거죠. 기질하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같이 관계가 됩니다. 효소와 기질의 같이 관계가 되지만 기질만 놓고 보면 이 비성장률과 기질의 농도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뮤맥스는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자임 숫자, 즉 효소의 양이 한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성장률은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 비성장률이 나오는 부분, 아무리 농도가 높더라도 프로덕트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게 최대 뮤맥스입니다. 이 뮤맥스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의 기질의 농도를 우리가 K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소의 특성 7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효소와 기질의 친화성을 나타내는 그 상수가 바로 KM이 되겠습니다. 낮은 KM, 즉 KM 값이 이쯤 와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2분의 1 지점 이쯤 되겠죠. 아니면 뭐 어떻게든 뭐 요런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기질이 적어도 빠른 속도로 뮤맥스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의 농도가 작아도 최대 비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다. 최대 비생산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기질과 빨리 반응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낮은 KM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최대 활성에 빨리 도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KM이 낮은 효소가 대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를 할 때 이 KM이 낮은 값을 이용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KM을 낮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해 물질의 효소가 작용할 경우에 이 KM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로 알아줘야 될 게 이 KM이 뭐다라는 걸 먼저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2분의 1 뮤맥스일 때 S의 값을 우리가 KM이라고 한다. 즉 2분의 1 S 농도가 절반일 때 뮤 값을 이게 KM이 아니고요. 뮤맥스의 절반. 뮤맥스의 2분의 1 뮤맥스일 때 기질의 농도 값을 우리가 KM이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분식 처리 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회분식이라고 얘기하면 반응기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모든 기질과 효소와 그 다음에 부피가 있겠죠. 자, 이런 반응기 부피 안에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반응을 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효소 기질이 남은 게 있을 거고 남은 기질이 이것도 생길 거고 이것도 생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프로덕트도 생기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일단 반응 시간 동안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반응을 하는 동안 나가는 게 없고 걔 내에서 한 번에 다 처리를 하고 처리가 종료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위에 종료된 것들을 빼내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게 회분식 반응조입니다. 한 회씩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회, 회분, 한 회씩. 회분식 반응조에서 미생물의 생장 복사는 뭐와 관계가 되냐면 결국은 시간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기질의 농도와 효소의 농도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러면 회분식 처리조에서 미생물의 생장 복사를 살펴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미생물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미생물 조금 있고 기질은 여기 있을 겁니다. 농도가 이렇게 있으면 미생물들이 이 기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기질을 분해하기에 적합한 효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레그 페이스예요. 그동안은 기질 농도는 변하지가 않겠죠.
변하지가 않다가 이제 분해가 시작이 되면서 미생물들이 기질을 분해하면서 미생물의 숫자가 늘어나는 시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기질이 급격하게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생물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가 기질 농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미생물이 더 이상 증식을 못하죠. 증식을 못하고 증식하는 숫자보다 미생물들이 죽어나가는 숫자가 같은 시기에 옵니다. 같은 시기에 오다가 미생물들이 사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기질이 분해가 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고 더 이상 분해를 시키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미생물들이 자신들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사멸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미생물의 성장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장 우리가 보통 활성 슬러지 단계에 있는 미생물들은 대부분 요쯤에 있는 단계의 미생물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정지기에서 사멸기로 들어가는 상태의 미생물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대수증식기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용을 하진 않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농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오염물질의 농도가 불안정하거나 또는 이런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부유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대수증식기 과정 중에 있는 미생물들은 층강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층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미생물들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활성 슬러지를 만들어주는 단계는 바로 이 상태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생장 유도기에는 미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고요. 성장에 필요한 효소라든지 세포 구성 성분의 합성이 완비가 되지 못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기질과 반응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재합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게 바로 이 생장 유도기입니다. 레그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수증식기는 미생물의 숫자가 지수적으로, 즉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식하는 시기를 우리가 대수증식기라고 합니다.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이때 미생물의 생장률은 기질의 특성이나 반응 조건, 미생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성장률은 우리가 흔히 BOD, COD, SS, BOD, COD와 같은 TOC와 같은 유기물을 제거하는 미생물들을 우리는 보통 미생물들을 분류할 때 헤테로트로피, 즉 종속영양 미생물과 독립영양 미생물, 오토트로픽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독립영양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과 마찬가지죠. 다른 유기물로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무기물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독립영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속영양은 종속이 됐다는 겁니다. 에너지 흡수원이 다른 유기물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것. 독립은 종속되지 않았다.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즉 다른 유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은 종속영양 미생물이고, 무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독립영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독립영양은 식물들이죠.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햇빛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게 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도 종속영양 미생물, 독립영양 미생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들은 뭡니까? 유기물로부터 에너지원을 흡수하는 거니까 당연히 종속영양 미생물이 되는 거고요. 그럼 독립영양 미생물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질산화 미생물 같은 경우가 독립영양 미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의 성장 속도라고 하는 것, 성장률은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 기질의 특성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자연계에서는 당연히 종속영양 미생물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겠죠. 많이 존재한다기보다 훨씬 더 세력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점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우점된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세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종속영양 미생물이 많지만 이 독립영양 미생물, 특히 질산화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산소, 아모니아를 이용해서 그리고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질산을 시키는 과정이 있는 미생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쉽게 나타날 수 없는 형태의 미생물들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질산화 미생물의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일반적인 종속영양 미생물에 비해서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게 미생물의 성장률은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지기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영양분이 이제 고갈이 되죠. 그리고 대사산물이 축적이 됩니다. 자, 대사산물이 축적이 되는데 이 대사산물은 기질이 분해를 할 수가 없죠. 이미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기질이 분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생세포수와 사멸되는 세포수가 같아지게 되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기존의 대사산물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 놨던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프로덕트를 생산을 하지만 얘네들이 없는 것들은 프로덕트를 더 이상 생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멸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 생산되는 미생물 수가 사멸되는 세포수가 같아지는 시기가 전지기에 해당이 되고요. 생존 미생물의 수가 변동이 없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멸기는 데스 페이스는 사멸 세포의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즉 이제 사멸되는 세포의 숫자가 훨씬 더 커지는 시기고 생존 미생물의 수가 감소하는 시기고요. 이제 더 오래 두게 되면 이제 미생물들이 더 이제 무기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사멸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미생물들은 이제 사멸이라기보다 활성화가 떨어지는 그런 미생물들이 생기게 되는데, 뭐 바실러스 계열의 미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되게 되면 미생물이 포자를 형성을 해서 포자에서 휴지기를 갖게 됩니다. 사멸한다기보다는 휴지기를 갖게 돼서 얘네들은 상당히 실제 사멸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미생물이 되어 올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같은 경우에는 사멸기가 비교적 좀 짧은 편입니다. 특히 외부 조건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자, 회분식 처리조에서 오염물질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미생물의 농도 변화. 자, 이렇게 하나의 개에 부피가 있고 기질이 있고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생물은 우리가 그냥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켈스 멘텐식이 바로 모노드식과 같죠. 뮤는 KS 플러스 S분의 뮤맥스의 S. 자, 요게 모노드식이거든요. 우리가 환경공학에서 얘기하는 모노드식인데, 방금 봤던 기질 상수, 효소 기질 반응의 미켈스 멘텐식과 똑같죠. KS가 KM으로 표시된 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 처리는 효소 반응이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먼저 미생물이 증식을 할 거고요. 기질은 농도가 동시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미생물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기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기질은 농도가 감소할 것이고 미생물은 농도가 증가하겠죠.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날 건데, 먼저 미생물의 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반응기 내에서 미생물의 성장은 모노드 이퀘이션, 미켈스 멘텐 이퀘이션을 따릅니다. 즉 뮤는 KS 플러스 S분의 뮤맥스의 S, 이렇게 비성장률입니다. 이게 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있던 미생물 숫자에 비례해서 단위 시간당 미생물의 증가율이 얼마냐. 미생물이 아예 없으면 효소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질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없고 미생물의 농도 변화도 생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X0, 즉 미생물이 이 개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미생물을 대비했을 때 단위 시간당 미생물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것들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먼저 우리가 뮤라는 개념, 단위 시간당 미생물의 증식률, 요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미켈스 멘텐식과 조금 다르죠. 미켈스 멘텐식에서는 뮤를 dt 오버 dx로 표현했습니다만, de,로 표현했습니다만, 생물학적 처리에서는 그 미생물이 있어야 이 미생물을 통해서 효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먼저 미생물이 하나 더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dt 오버 dx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뮤는 비성장률이고 specific growth rate, 비성장률이죠. 말 그대로 뭐에 비례해서 원래 있던 미생물량에 비례해서 미생물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면 dt 오버 dx는 뮤의 x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ks 플러스 s분의 뮤맥스의 s의 기질의 농도, 즉 단위 시간당 미생물의 증식하는 속도라고 하는 건 증식량은 비성장률의 원래 있던 미생물의 양과 비례하는데, 그러면 이 비성장률은 뭐와 관계가 되냐면 기질 상수와 기질의 양 대비 최대 비성장률과 그 기질의 농도의 곱과 비례한다. 그리고 그걸 이용할 미생물의 양과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반응기 내에서 미생물이 내생호흡에서 사멸해서 감소를 하겠죠. 자, 앞쪽에서
이 초기에 미생물들이 있지만 이 반응을 하는 단위 시간 t 동안 반응하는 동안 얘네들이 증가도 하겠지만 살아서 증식을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좀 오래돼서 뭐 나이가 많이 들은 또는 미생물의 일령이 오래된 미생물 같은 경우는 또 죽는 애들도 생길 겁니다. 상태계니까. 그래서 내생호흡에 의해서 미생물이 죽는 양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단위 시간당 dx 죽는 양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 있던 미생물 양에서 일정한 율로 사멸한다. decay. 그래서 우리가 KD는 이제 decay rate 내생호흡 사멸률이라고 표현하기로 사멸계수라고 얘기합시다. 미생물 중에서 일정한 분율로 단위 시간당 감소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서 얘기했던 미생물의 총 반응식은 미생물 생산과 관련된 식. 여기 미생물 생산, 미생물이 성장하는 부분, 여기 미생물이 감소하는 부분인데 그게 다 뭐와 관계가 있다? 원래 있던 개의 미생물량과 관계가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반응조 내에서 미생물의 성장 속도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X는 미생물의 농도가 되고요. S는 기질의 농도가 되고 뮤맥스는 최대 비성장률, 그다음에 KS는 반포화 속도 상수. 뭐였죠? KS는 2분의 1 뮤맥스일 때 S죠. 즉 기질의 농도죠. 뮤맥스의 절반 2분의 1 뮤맥스일 때 기질의 값이 반포화 속도 상수 K라고 우리 KS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게 미생물 성장 속도식입니다. 자, 요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질일 때 이런 식을 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다 보면 BOD만 제거한다 그러면 요거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질산화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니까 그때 질산화를 한다 그러면 이 기질이 BOD 대신에 또 다른 기질을 추가합니다. 여기다가 KS의 N 플러스 뭐 N 질소 암모니아 뮤맥스의 N 질산화 미생물의 최대 비성장률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농도 마이너스 KD의 또 N 이건 질산화 미생물이죠. 그 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전체 미생물은 X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식을 요런 것들이 기질에 따라서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되어져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게 생물학적 처리 공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회분식 반응조에서 미생물의 성장과 관계된 반응식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회분식 반응조에서 뭐만 또 동시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기질의 감소라는 반응이 생기죠. 단위 시간당 시간이 지나면서 기질이 감소하는 이런 반응이 또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 변화를 우리가 정의를 해줄 때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부분은 우리가 미생물이 기질과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듭니까? 또 미생물을 만들고 프로덕트를 만들죠. 이때 이제 델타 X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미생물의 생성 개수, 생성 개수라고 해서 Y, yield coefficient 이제 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율, 생산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수율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Y는 없어지는 먹이가 미생물로 전환되는 양, 단위 기질당 미생물의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위 기질당 미생물의 생산량이라고 보고요. 그럼 dx는 뭐예요? 단위 기질당 미생물의 생산량이니까 단위 시간당 미생물 농도의 변화 똑같죠? 그 다음에 ds는 단위 시간당 기질의 변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즉 y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걸 먼저 정리를 해놓고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미생물의 농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리하면 수율 곱하기 단위 시간당 농도의 변화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도는 어떻게 되냐? 미생물 농도는 앞쪽에서 수식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 농도는 변한다. 그러면 기질의 농도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dt 오버 ds는 y분의 1의 dt 오버 dx가 될 것이고요. dt 오버 dx가 뭐였죠? dt 오버 dx는 ks 플러스 s의 뮤맥스의 s의 마이너스 kd의 x 요게 dt 오버 dx죠. 지금 미생물의 비성장률이 되겠죠.
미생물의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DT 오버 DS는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분식 반응조에서 생물 기질과 먹이와 오염물질과 미생물의 반응 속도식은 이 두 가지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Y라고 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 수율이고, 즉 그램 COD 제거당 그램 셀 성장률, 즉 기질,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것 대비 미생물이 얼마나 생성이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연립방정식으로 두 개를 미분 연립방정식을 가지고 풀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회분식 반응기는 이게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어렵죠. 비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시간당 이제 그림을 그리면 기질은 이렇게 될 것이고 미생물은 이렇게 하다 감소하게 될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공학에서 흔히 쓰고 있는 이제 여기서는 기질이 COD 즉 유기물질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식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면 액티베이티드 슬러지라고 그래서 액티베이티드 슬러지 모델 1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유기물질에 대한 유기물질을 이용해서 미생물들이 증가하고 기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즉 과거의 BOD, COD를 제거하고자 하는 공정에서 주로 사용했던 게 이 식입니다. 그러면 유기물질 말고 질산화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식에 질산화에 대한 이 함수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럼 인제거는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다 또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 거죠, 함수식을. 그래서 우리가 액티베이티드 슬러지 1번 모델, 2번 모델, 2번 2D 모델, 액티비티 슬러지 3 모델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개발된 모델링 그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은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ASM 모델에 따른 각종 모델링 프로그램도 우리가 토목 구조물 해석을 할 때 삽이나 뭐 삽 2000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듯이, 또는 미다스 같은 걸 이용을 하듯이 활성 슬러지 모델을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상용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또는 뭐 내가 직접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런 모델링까지 돌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인자값들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KS, S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실제 설계하는 엑셀 파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인자값들이 들어가집니다. 특히 이제 활성 슬러지 모델 3 정도 가게 되면 그 인자값이 너무 복잡해서 다 쓰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엑셀을 이용해서 정상 상태를 가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생물학적 처리의 기본 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걸 잘 알고 계셔야 이 다음 시간에 또는 그 다음 시간에 활성 슬러지,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질소인 제거 공정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설계 방법들과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이 과정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